자, 오늘 반갑습니다. 2017년 6월 12일, 6월의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자, 아침 시황 시작하기 전에 소리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자,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십시오. 우리 VI방 그리고 공개방 소리 체크한 다음에 아침 시황 시작할게요. 금일 6월 10일 월요일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신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제 날씨가 참 무더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무더웠습니다. 어제 뭐 개인적으로 집에 있다가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여름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한여름인 줄 알았습니다. 휴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여러분들이 무더위 어딜 가야 되나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더위가 성큼 찾아옵니다. 성큼 찾아오는 가운데 주말 동안에 방금 뉴스 나왔던 것처럼 정전이 있었죠. 이 정전 관련하게 해서 아마 이제 야당 쪽에서의 공격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6월달에 발전소 중단건이 있었죠. 영구 폐쇄건도 있었고 그건 때문에 아마 전력이 딸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넘어 될 것 같고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을 트시는 분도 아닐 겁니다. 주말에 에어컨 청소도 하고 사람 불러서 청소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열대야가 이제 조만간 찾아올 것 같은데 열대야를 피하기 위한 에어컨 정비 혹은 가동 이게 늘어나면서 전력들이 좀 많이 수급이 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스마트 그리드와 함께 전력 관련 종목들 볼 수 있겠죠. 관심을 좀 갖고 계시고요. 자, 금일 이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먼저 갈게요. 네, 회원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월요일날에 제 목소리를 듣고 아침에 시황 시작하면 월요일뿐만 아니라 아침 시황을 제 목소리 시작하면 좋은 일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일단 다우 먼저 갑니다. 다우 연봉지수 계속 올라갑니다. 네, 다우 연봉지수 계속 올라서 21,305.35포인트 까지 갔죠. 네, 까지 갔고 21,271.97로 마감했습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참 잘 가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승세와 함께 이제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고 우상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조만간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상 얘기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잠시 뉴스 같이 보도록 하고요. 연봉지수 굉장히 좋습니다. 월봉지수 어때요? 좋아요. 잘 갑니다. 주봉 어떤가요? 꾸준합니다. 지난주까지도 상승 계속 이어졌고요. 일간기준 보시게 되면 상승이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우상향 나오고 흐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만 아니에요. 자, 들어올리고 양봉 이후에 음봉 그리고 횡보 다음에 슬쩍 빠집니다. 들어올리고 양봉 다음에 음봉 횡보 나왔다가 슬쩍 빠지죠. 양봉 나오고 음봉 자 양봉 나오고요. 이제 이번 거래일날 오늘 음봉이 나온다면 다시 횡보 내지는 하락이 통해서 21,000포인트 2만포인트 초반에 살짝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줍니다. 그렇죠? 언제까지고 상승만 나올 수는 없죠. 상승만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평가에 닿아준다라거나 조정 혹은 횡보 이후에 좀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 21,271인데 21,000포인트 밑에 2만 포인트와 21,000포인트 사이에 조정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일간 기준에서.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월봉이나 주봉, 월봉, 주봉 형태에서 우상향 나와줬고 꾸준한 상승이었지만 일간 기준 볼 때 횡보 내지는 좀 조정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연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연봉지수 보면 윗꼬리 양봉의 모습이 좀 있어요. 조금 이제 내려왔죠. 월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지난달인가?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6월 시작했으니까 이번 달에 윗꼬리 음봉으로 조금 상승세 이어지다가 십자인 캔들이라거나 이제 윗꼬리 형태에 만들어지게 되면 뭐라고 하죠? 방향 전환이라고 합니다. 하락 이어지다가 십자형이나 아래꼬리 나오면 뭐다? 방향 전환 얘기합니다. 상승 잘 나오다가 이제 윗꼬리 달리는 음봉 형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월봉 역시 주간 기준 보시면 음봉입니다. 지난주에 몸통이 두꺼웠고 6,200포인트 선 정도에서 마감했는데 6,207.92포인트였죠. 근데 이평선 다 주고 약간 깼다가 이제 지지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양봉 가능성도 보입니다. 일간 기준 보시면 자 한번 훅 밀었어요. 자 다우의 일봉이랑 나스닥의 일봉을 비교해 볼게요.
다우 같은 경우는 떠서 역시 이평과의 괴리가 있고 이격이 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평선까지 닿았고 전거래일 날 음봉에서 아래꼬리 음봉 몸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양봉 가능성이 보이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평선을 깨거나 닿아주고 살짝 눌러준 자리에서 음봉이었다. 그런데 아래꼬리 달리고 크게 안 무너졌다. 라면 그 다음 거래일 이후에 다시 반등 내지 양봉 형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주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 양호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중에 코스닥이 좋습니다. 코스피도 제대로 올라왔지만 코스닥의 연봉 캔들을 보게 되면 그림이 다릅니다. 확실히. 그렇죠? 자, 그래서 기술주 부분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우 나스닥 봤을 때 나스닥 그림이 좋고 나스닥의 경우는 일봉상 그림에서도 전거래일 날 음봉의 몸통에서 아래꼴 달리고 지지 받는 위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의 형태, 나스닥의 상승세라거나 이제 방향 전환보다 우상향이겠죠, 다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미증시 다우 나스닥이 이렇게 움직였을까? 알아야겠죠? 그쵸? 알아야겠죠? 자, 뉴욕 마감으로 갑니다. 자, 나스닥 2% 급락, 다우 사상 최고가, 뉴욕 증시 혼조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할까요? 기술주 좋다고 그랬는데 나스닥은 급락입니다. 2%. 다우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나스닥 증시가 하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래꼬리 이후에 이평의 지지 가능성이 생긴 거였고 방향 전환 가능성, 양봉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죠? 뉴욕 증시 혼조세다. 보통 이제 다우 나스닥이 비슷하게 갑니다. 둘 다 오르거나 둘 다 빠지거나 했는데 전거래일에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대형 기술주의 급락으로 2% 가까이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나오죠? 몇 포인트 올랐다 뭐 나오죠. 자, 나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 대표주는 뭐가 있습니까? 나스닥의 대표주 바로 애플이죠. 사과. 애플이 3.9% 급락을 합니다. 2016년 1월 이후에 일간 최대 하락폭입니다. 기술업종도 2.5% 밀렸어요. 페이스북,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다른 대형 기술주들도 큰 폭 떨어집니다. 자, 업종 지수 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들이 하락이 나오는 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애플이 뭐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죠. 코스피를 견인하고 주가의 코스피 지수의 방향을 잡는 게 바로 삼성전자인 것처럼 나스닥의 방향 잡는 게 애플이라고 본다면 애플이 3.9% 급락을 하면서 빠졌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굉장히 크죠. 알파벳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아시겠죠. 아마존은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대형주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끌어내렸는데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그래, 좋습니다. 애플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빠졌으니까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왜 그랬느냐? 대형 기술주들이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많이 올랐는데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 이러다 다시 빠지면 어떡하지? 웬만큼 챙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코스피라거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매매 동향을 봤을 때요. 대표적으로 세 개로 정리합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 그죠? 그 중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꽤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인들의 차익 실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재채, 기타법인 등등에 있는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기관으로 보잖아요. 그죠? 기관으로 보는데 그 기관 투자들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왜? 환매 달라고 하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챙겨달라고 하니까 기관 매도 물량 나옵니다. 그죠? 올랐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 계속 갱신하니까 좀 팔아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극건으로 빠졌던 겁니다. 뭐 크게 악재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이런 이슈 때문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동안 시장에서는 대형 기술주 주도의 증시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게 이제 한번 터진 거예요.
에너지와 금융업종이 2.5%, 1.9% 상승하면서 시장 하락폭을 지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JP모건 2.4, 골드만삭스 1.7% 올랐습니다. 엑소모빌과 쉐브론은 1.9, 2.3 상승했다고 하네요. 영국 총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의 상원 증언 등 이번 주요 이벤트 끝나면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 13일 열리는 이틀간 열리는 이번 주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로 ом겨가고 있다. 이번 주 중후반 때 나오는 거죠. 요때 이게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올만 해요. 또 다우가 많이 가 있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 갔지만 조금 쉴만한 내용이 있을 거다. 6월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95.8%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다는 얘기죠. 그냥 거의 빼박 캔트라고 해서 빼박이죠. 빼박. 한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강세를 보입니다. 영국 파운드가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은 이후 7주 내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뉴욕 외환시장에서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 보여진 달러 인덱스가 전일 대비 0.4%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달러 얘기 잠깐 나왔고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을 위한 권한 강화를 위해 조기 총선을 요구했지만 집권 보수당이 하원 전체 650석의 과반인 326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얘기 나옵니다. 자, 국제유가가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원유재 고량 증가가 글로벌 원유재 고량 감축 노력에 그늘을 들이우면서 근데 참 단어 선택이나 어휘가 그늘을 들이우면서 문학적으로 나오네요. 주간으로 3주 연속 하락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얘기 나와 있고요. 유가 얘기 나와줬고요. 자, 유가 다음 뭘 보느냐? 유가 다음 이제 금값을 많이 보죠. 그죠? 유가 다음은 금값을 보게 되니 국제금값도 하락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 연속 하락하면서 한 달여 만에 주간으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쭉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영국 총선에서는 과반 정당이 없는 국회 구도가 형성되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됐지만 금값은 하락했다. 달러 강세가 달러로 표기되는 금값을 압박하면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동안 기술주들이 많이 갔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계속 불거져 왔고요. 그 건으로 인해서 나스닥 2% 급락,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등의 기술주들이 하락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국 총선 전 연방수사국 국장의 상원 증언 등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으면서 조금 부담감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달러 강세에 나타났고요. 파운드가 좀 떨어졌겠죠.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도 조정 가능성이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연방준비제도 의사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95% 이상이다. 95.8% 나온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부담감을 안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깔끔하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국내로 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자, 코스피 연봉 가볼게요. 몸통이 두꺼워요. 신고가 갑니다. 2380포인트를 올라가고 90포인트 근처까지는 아니지만 80포인트 돌파가 나오면서 2400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네, 돌파 나오고 2500 가고 3000포인트 가고 하면 좋겠는데 조금 빠르게 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급행을 탄 느낌이에요. 그죠? 급행을 탄 느낌입니다. 벌써 올해 6개월 안 지났죠. 이제 5개월 지나 6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몸통이 굉장히 두껍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냄비근성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빠르게 끌어올리고 빠르게 식어요. 그렇죠? 막 안 좋은 얘기 나온다라거나 괜찮은 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합니다. 그죠? 대박이다. 누가 선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 칭찬 일색이고 누가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오래 안 가요. 그죠? 자, 코스피 연봉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미 몸통의 두께를 봤을 때 올해 오를 만한 자리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의 연봉의 캔들의 몸통의 두께를 봤을 때 요 정도까지 지금 현재 2380포인트 중반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라면 굉장히 올해 한 해 동안 끌어올릴 만큼을 상승시킨 것 같은 레벨입니다. 볼륨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쉬었다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더 튀어도 윗골 달리고 내려올 수 있고요. 내년에 하락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가 잘 가긴 하지만 언제든 부담을 갖고 있는 위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우가 잘 가고 있지만 금리 인상 확정되게 되면 조정이나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피 월봉입니다. 벌써 6개월 차죠? 6개월인가요? 7개월 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차 동안 계속 올라온다. 이거는 거의 뭐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일이에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좋다 코스피 좋다 뭐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긴 한데 경계를 해야겠죠. 항상 리스크.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1, 2가 첫 번째가 리스크 관리다. 두 번째 뭐예요? 리스크 관리다. 세 번째 뭐예요? 리스크 관리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리스크 관리예요. 계획을 짜야 됩니다. 뭔가를 지금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계획을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그 대비.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그거 대비. 준비책, 차선책, 후손위책, 첫 번째로 최우선책, 차선책, 차차선책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해서 보통 3개까지 만들어 놔야겠죠. 세 번째 방안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타날 수 있을 만한 문제점, 그거에 대한 대비책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거 대비 안 하고 나서 그냥 무조건 해봐! 하면 돼! 라고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갑니다. 리스크 관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르면 어떻게 빠질까? 언제쯤 빠질까? 빠질 가능성이 있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고 상세 좋고 하지만 대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유선 대응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추천주를 나오거나 프로그램 사용하시게 되면 매수하고 수익이 나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보유선 대응 필요합니다. 이런 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주봉상도 좋습니다. 전거래 지난주도 아래꼬리 양봉으로 싹 끌어올렸어요. 신고가. 일봉도 좋습니다. 안 무너져요. 쉽게. 계속 올라가요. 우상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증시 다우지수가 하락이 나와준다라면 코스피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겠죠.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연방준비제도 의사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 확정된다라면 아마 조정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뭐 예정대로죠. 뭐 예정대로입니다. 전거래일 674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최고가. 예상했던 모습 뭐였죠? 작년에 음봉이고 올해 양봉이다. 이거를 제가 2년 내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2년 내내. 2015년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우 지겹다. 그만 좀 얘기를 하겠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2015년 연말부터 얘기했던 게 700포인트 갔다 넘어갔다 내려올 때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2년 전 그 3, 4분기, 3분기, 4분기 때 얘기했던 게 2016년에는 음봉 나옵니다. 분명. 602한 땡큐입니다. 잡아놨고 올해도 600에 잡아놨고 올라오죠. 670포인트 이상까지 끌어올립니다. 종가 674.15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700까지 가야겠죠. 700 근처나 약간 돌파 나와야 돼요. 700 넘어가고 700포인트 이상에서 잘 가면 800 가면 좋겠네요. 딱 제일 좋은 그림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주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주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거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좋잖아요. 지금 좋은데 올해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만들어 놓고 막 해야 돼요. 매매해야 됩니다. 내년에 음봉 갈지 모르잖아요. 연봉 기준.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자고 그랬고 올해 분명히 올라온다고 했는데 올라오죠. 700 뚫고 800까지 올라왔을 때 잘 먹고 나오고 내년에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면 내년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현금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뚝 떨어지면은 대박이죠. 내년 연말에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또. 연 단위로 파는 시기 사는 시기 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무조건 주식해야 되고요. 내년에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내년 연말 되면 또 주식 켜셔야 됩니다. 이런 큰 사이클을 보고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죠? 자, 코스닥 예상대로죠. 월봉 기준 양봉 올라갑니다. 잘 갑니다. 일단 50 뚫고 60 뚫고라고 했는데 70까지 뚫어졌습니다. 주봉상 그림 보니까 잘 가요. 80 뚫고 700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면 뚫고 추가 상승 나오겠죠. 가능성 높아집니다. 좋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을 예상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흐름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대응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미증시 받고 뉴욕 마감 받고요. 국내 증시 받는데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봐도 큰 그림을 봐도 우리는 올해 주식을 해야 될 시기가 맞고요. 이미 수익을 내고 있고요. 추가 상승, 추가 수익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보유선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됐죠? 자, 뉴스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뉴스가 한 몇 개 있냐면요. 오늘 한 10개, 딱 10개인데요. 마이크 넘겨드리는 시간이 57분 됩니다. 잠깐만요. 자, 57분 넘겨드리니까 17분 남았죠. 기사당 1.7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한 2분 안 되게. 첫 번째 기사는 굉장히 길어요. 5페이지, 6페이지 되는데 이게 캡처를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세계푸드 이마트 피코크 성공의 최대 수요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 이런 거는 쓸데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매일같이 수조원 자금이 오가는 증시 어쩌고저쩌고 착시 투자를 보겠다. 넘어가고요. 신세계푸드가 식자재, 유통, 식품 제조, 단체 급식, 베이커리, 외식 사업까지 식품 관련 전 분야 취급하는 신세계그룹의 종합식품 기업입니다. 그렇죠? 신세계푸드가 2014년 이마트 자체 상품 PBL 제품 피코크를 공급을 한다. 가전 간편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위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코크가 출시 당시 제품 수가 200여 종에 불과했지만 지금 최근에 1000여 종 증들었고요. 지난해에는 연매출 2천억 원의 대형 브랜드로 성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본 것처럼 누가 제일 많이 수혜받다? 신세계푸드가 수혜받다 라고 되어 있죠. 올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해 9월에 가전 간편식 올반 출시하면서 가전 간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왜 가전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게 돈이 되느냐? 왜 그럴까요? 1인 가구 때문입니다. 1인 가구.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지인 중에서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혼자 원룸 하나 구매해가지고 구매하기도 하고 뭐 전세 있기도 하지만 자기 직장 다니면서 원룸에서 혼자 살합니다. 원룸에 다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방이 좀 좁을 뿐이지. 근데 집에서 오래 생활을 안 하니까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집에 잠만 자잖아요. 냉장고 있고 뭐 당연히 세탁기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요즘에 그 풀옵션 하게 되면 거기서 밥만 먹고 자는 건데 혼자 살다 보니까 밥을 해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밥을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저희 집도 하면은 뭐 남아서 버리기도 하고 애가 있어도 4인 5인 가구가 뭐 요리를 하나 한다. 국을 끓인다라면 그것도 집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사라지는 건데 그렇게 안 먹으면 남아서 버리고 쓰레기 되고 냉장고에 처박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간편식입니다. 혼자 조리해 먹을 수 있고 1인용으로 나오는 거. 요즘에 수박도 1인용 나오잖아요. 애플 수박. 자, 그런 것들이 시장의 지금 추세예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편식 시장이 늘어날 수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먹거리이기 때문에 신세계 푸드잖아요. 유통하기 좋죠. 딱 해먹기 좋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수혜를 본다는 거예요.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신세계 푸드가 주가가 오르고요. 수혜를 많이 보았다. 그렇죠? 컨셉션 병원식도 고부가치 급식 사업 확장을 한다. 당연한 겁니다.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지를 치고 또 하나 가지를 치고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확장되는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늘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푸드가 수혜를 많이 봤다라고 돼 있죠. 가전 간편식 식품 제조 사업에 무게를 준다. 올반 판매 제품 보세요. 육개장, 곰탕, 소고기, 해장국.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먹고 정말 살기 편해요.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편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전 결혼했고 애도 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살아야 되지만 당연히 가는 게 맞고 행복하지만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은 나는 독신주의다라고 하셔도 정말 살기 편한 시기가 왔다. 더 좋아질 거다. 편해질 거다. 1인용 삼계탕, 1인용 곰탕 뭐 다 나오잖아요. 술 마시는 것도 혼자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세계푸드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크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얘기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미국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지난주에 미국의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와 영국 조기 총선 등 글로벌 증시를 움직일 만한 이벤트들이 있었다.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이거는 충격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인격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8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나온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 전 국장의 러시아 스캔들 증언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쭉쭉쭉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완화 기조를 제어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조기 총선에서 집권보수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 어쩌고 나옵니다. 자, 유럽 증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국내외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13일 한국 5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전망치 718조 정도, 중국에도 별 3개, 별이 3개 삼성증권에서 나온 거죠. 13일과 14일 미국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금리 1에서 1.25%, 0.75에서 1% 직전치 얘기 나오는데 올릴 가능성이 있다. 0.25포인트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전망치가. 직전치에서. 그죠? 올린다? 일단 금리 올리면 충격 받죠, 한번. 요거 굉장히 큰 거예요. 미국의 5월 CPI와 5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나온죠. 별 3개에서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FOMC 결과. 금리 올리냐 마느냐. 올리면은 충격 한번 있을 거고, 안 올리면은 너 조용히 넘어갈 거고. 이런 분위기죠. 자, 미국 유럽발 변수가 사라지자 코스피 지수 또한 올랐었는데 FOMC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다. 이게 오르느냐 마느냐가 시장에 충격이 또 왔다 가느냐 그냥 만만하게 가느냐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13일 14일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4일 15일이죠. 중반, 이번 주 중반 정도에 이게 나오는지 중요하다. 근데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아까 95.6%였나요? 거의 다 올릴 거다라고 되어 있으면 대비하셔야 됩니다. 충격파를 대비하셔야 돼요. 아셨죠?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밑에 또 뭐 있나요? 여기 보니까 페이지 넘어간 거예요. 다만 여기죠. 시장에선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당장 파장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까요? 봐야겠죠. 주목되는 것이 FOMC 회의 후 예정된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라고 되어 있네요. 옐런 의장이 4조 5천억 달러, 5,060조 원에 달하는 연준 자산의 매각 계획이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 잠깐 들려오네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주요 글로벌 지표 발표되지만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 고고, 개미들 고고! 네, 소외됐던 개인 투자들도 뛰어들었다. 일본의 일평균 주문이 13개월 만에 300만 건 돌파했다. 1억 이상 대량 주문, 신용거래 급증. 이럴 때 약간 과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선재고님이 이제 가끔은 쉽게 쉽게 설명드리는 거 보기면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옆집 순이 엄마, 뒷집 또리 아빠가 주식 관심 없다가 요즘에 주식하려고 뛰어든다. 그러면 좀 과열이다. 그런 얘기하죠. 옆집, 뒷집, 앞집,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누나, 이모, 삼촌 주식 관심 없었는데 요즘에 주식 얘기 하더네. 뭐 사볼까 이런 얘기하네. 조심해야겠네. 현금 해놔야겠네. 수익 챙겨야겠네. 그쵸?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 주식에 손을 놨던, 그러니까 전에 하다가 말았던 사람이나 관심 없던 사람들도 하도 뉴스에서 뭐 신고가를 갱신을 합니다, 뭐가 올랐습니다 얘기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조금 챙겨놔야 돼요. 조금 챙겨놔야 됩니다. 현금 해놔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고요. 코스피 올라가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가 뛰어들고 있다. 거래가 늘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쭉 끌어올려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쫙 끌어올렸는데 2300, 400포인트까지 끌어올린다 치고 400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왜 안 빠질까요? 왜 안 털까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투자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개인들이 받아준다라면 털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식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주식해야 돼요. 얘기했죠? 올해가 주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6개월, 7개월 동안이 정말 피크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피크라고 보셔야 돼요.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맞춰 대응만 잘하면 돼요. 아셨죠? 자, 개인 투자자 규모와 함께 숫자가 늘고 있다. 신용도 늘고 있다. 라는 얘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빚을 내서 하는 사람들 많다고 해요. 신용이라거나 뭐 미수 많이 늘고 있다고 했죠. 신용 잔고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상승에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은 신용융자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져버리고 개인들이 받았다가 쭉 빠져버리면 신용잔고 반대매매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 나오면 또 잡아갈 거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지 다 계획 잡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사이클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계획도를 잡아놔야 돼요. 설계도를. 그렇죠? 자, 업계채도 키움P 공격 투자에 나선다. 올해 4,500억 원의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기존 운영사와 달리 대규모 자본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움 프라이빗 에쿼티가 올해 최대 4,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사모펀드 운영과 달리 업계 최대 규모의 자본금을 무기로 대규모 자본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자, 여기서 4,500억 정도 돼 있는데 한 1,000억 정도 위너스톡에 투자를 하면은 위너스톡이 대박납니다. 그냥 농담삼아 한 얘기긴 하지만 큰 자금들이 결성이 되게 되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산가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한 500억, 1000억, 2000억 이상 있다. 응?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가 대박이잖아요. 카카오 주가 올라갑니다. 10만원 돌파하는 상승 나오고 있죠. 그죠? 카카오가 성장하기 전에, 아니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기를 끌기 전에 카카오톡 해가지고 마이피플이랑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쟁이 있기 전에 카카오톡이라는 카카오라는 지금 그룹이지만 카카오라는 게 생겨가지고 오래됐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거나 벤처 기업으로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서 매출 별로 없고 그냥 돈만 쏟아붓고 있는 시기에서 미래를 보고 그런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놨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시총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초기 기업에다가 회사가 평가 금액이 회사의 평가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내가 30억 때려 넣어갖고 60%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지분 발행하면 지분 줄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왔을 때 최소 못해도 10% 20%는 되겠죠. 10% 되겠죠. 5% 10% 되겠죠. 그거만 해도 얼마예요? 30억 들여가지고 5% 그때는 30% 60%였고 지금 5%만 돼도 30억 들여 5%만 해도 지금 카카오 5% 얼마예요? 비교가 안 되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투자로 가야 된다. 2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진행됩니다.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펀드들이 설정이 되면서 투자로 가고 있습니다. 자금이 있으면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키움이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키움P의 자본금이 500억 원 규모로 업계 최대 자본금이 스틱 인베스트보다 여유가 있어요. 365억인데. 부동의 시장 점유율 1인 MBK 파트너스 120억을 비롯해 KTB 251억, IMM이 15억인데요. 대형 PE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움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자, 제가 창투사, 벤처캐피탈, 장기적으로 좋다고 했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겁니다. 투자가 결국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 있게 보세요. 키움의 주가 기대감도 생깁니다. 그러면 자, 시중은행 해외 송금 수익을 낮춘다. 왜 내릴까요? 카카오뱅크 매기효과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겠죠. 카카오뱅크가 나오죠. 6월 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K뱅크 나오고 3월 달에 이슈 됐었어요. 터졌어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6월 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임직원 안에서 임직원 기준으로 해서 비공개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정상으로 된다 그러면 또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K뱅크, 카카오뱅크가 나오면서 인터넷에 전문은행 나오면서 수수료 거의 무료 가까이 나오죠. 싸게 나오고 이자 많이 준다 그러고. 그럼 시중은행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덜 찾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출혈 경쟁을 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 수익 낮춘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힘들어질 겁니다. 왜요? 시중은행들은 매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업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가 안 되겠죠. 돈은 더 많이 들을 거고.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경우는 콜센터만 운영합니다. 사이트만 운영을 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겠죠. 고정비가 줄겠죠. 고정비 비율 때문에 더 많이 끌어들이지 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더 많은 시장을 참여할 것 같고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한 해외 송금수를 낮추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영업인가요? 6월 말 정도 예상되는데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데일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문 대통령님 첫 추경연설 제이노믹스 본격화 이게 나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나와있죠. 김동연 부총리 국회 주요 인사 예방, 한국은행 67주년 기념식,
부총리 이임식, 시정연설,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 발표, 통계청에서 통합조사 실시 발표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자, 일자리 얘기했죠? 일자리는 뭐 나옵니까? 일자리 뭐 관련 테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가지고 투자권도 있을 것이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란 얘기고요. 지금 AI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다 전국적으로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꼼짝 말아요. 다 꼼짝 마라. 움직이지 마라.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잘 팔고 나왔었죠. 우리. 자, 그 다음에 주식 평펀드가 4월째 유출이 심하답니다.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얘기했죠. 기관 투자 자금이 빠져나왔다. 매각이 얘기 나온다. 개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 하려고 기관 넣어놨던 거 은행이라거나 뭐 증권사라거나 아니면 뭐 펀드에 해놨던 거에서 보험 이런 거에서 떼가지고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 순 유출액에 나오고 개인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해지해서 더 많이 먹겠다는 거죠. 수주 안 주고 그냥. 자, 매주온 폰탄 수출제 2019년 시판기대 이거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재료예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2019년이 2019년 아직 2년 남았는데 그런데 재료가 되는 거예요. 기억해 두십시오. 2019년 시판기대. 자, 그러면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2017년 6월 10일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메모해 놓거나 아니면 달력에다 해 놓으세요. 해놓으면 6월 10일 예전에 2018년이랑 19년쯤 해가지고 매주온의 주가가 상승 나온다면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2019년에 폰탄 수소 치료제가 시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셨죠? 기억하십시오. 네이버 인터넷 기업 주가 리레이팅 필요하다. 재평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올라가죠? 그죠? 근데 왜 올라갈까요? 자, 이것 때문이에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성장 이끌 것이다. 성장할 거다. 더 갈 거다. 추가 상승 나올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네이버 엄청 크고 있습니다. 더 클 겁니다. 더 성장할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리레이팅 필요하다. 재평가 필요하다. 추가 수익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더 확장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봅니다. 쇼핑 검색 광고에서 맞춤형 광고로 넘어갈 거다.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거나 회사가 있다면 투자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혹은 카카오만큼 클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수익이 찾아올 겁니다. 자, 57분 정확하죠? 자, 마무리하겠네요. 자, 오늘 월요일자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저의 목소리와 함께 시황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봉 캔들, 레드 캔들이고요. 선제공인에게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마이크 넘겨드립니다.